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9.13 대책이 나온 지 석 달. 미쳤던 집값은 일단 진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가 그냥 아예 정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전에는 물건만 있으면 막 그냥 금방 팔렸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오른 만큼 내려가려면 아직도 한참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옆집이 11억에 거래가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아 그래? 그러면 그 순간 11억이 시세가 되고요. 아 우리는 12억 정도에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옆집이 9억에 팔렸다라고 하면 9억이 시세가 되는 게 아니고 아 옆집이 급매물로 아주 급해서 팔았구나라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달 안에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3배, 4배 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만 됐다 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주변 지역 집값까지 덩달아 뛰어오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을 하면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고 또 주변 시세가 올라왔으니까 또 고분양을 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 감독해야 할 인허가 관청 역시 어지간한 문제와 위법은 그냥 덮고 가자는 식이었습니다. 국감정원에 가는 거는 그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을 내주셨어요? 왜요? 왜요? 땅 가지고 돈 버는 불로소득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두 채 집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분들이에요. 근데 10배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시민들도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걸 혐오하면서 불을 일군 거죠. 모두에게 정의로운 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구반포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1974년 지어졌으니 45년이나 된 낡은 집들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입니다. 32평이 지금 21에서 34억 정도 줘요. 32평이 34억. 34억. 기존 2,100여 채를 5,400여 채로 새로 짓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박성호입니다. 저희들 먼저 감사의 표시로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난해 잠실체육관에서 치른 이 주민투표에서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뽑혔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준비! 네! 현대! 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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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 웬만한 건설사 1년 수주분보다 컸으니
기쁜 건 당연하겠죠.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워낙 좋은 데서 진짜 시공사들끼리 수주적인 좀 난타전이 벌어져서 당시 주민들이 현대건설에 몰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세대에 이사 비용 7천만 원씩을 공짜로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전체 세대로 보면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이사 비용이 책정된 이유는 바로 지역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아파트 지역이고 조합원이면 만약 인근에 이주를 나가시게 되면은 지방이나 경기도에서처럼 1,0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는 이주를 나가시면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분위기가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7천만 원이 터지는 순간 그냥 추가 기울었다고 할까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세대당 7천만 원을 무상으로 준다고 이사하는 비용으로만 크게 적어놨어요. 7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씩 공짜로 준다니 시공사 선정투표는 그 결과가 뻔해 보였습니다. 네, 부근의 자동차 대리점에 사람이 버글버글 했대잖아요. 그 돈 받으면 차 산다고. 뭐 산다고? 벤츠. 이 클래스 딱 한 맞잖아요. 그러나 투표 엿새 전 국토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다한 이사비 제공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사비 7천만 원을 못 주게 된 겁니다. 중대한 변수가 생겼으니 조합은 건설사들의 변경된 제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다시 알렸어야 할 겁니다. 투표일을 연기해서라도 말이죠. 그렇지만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 시공사 선정을 며칠 늦추든가. 며칠 늦추면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었어요. 총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하루 이틀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거 걸리는 것 때문에? 예, 총회하고 할 일이 시간이 없었어요. 2013년 잠정 폐지됐다가 올 1월부터 다시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늦으면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거든요. 저희들은 연말까지 총회를 못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금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 집당 이 세금 걸리면 저희 32평이 40원, 15억 정도 걸리는 이런 중최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걸리게 되면 단지 내 2조 원 정도 걸립니다. 시공사 선정 투표 이틀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사비 7천만 원은 무산됐다고 통보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문자를 하나 달랑 보냈습니다. 문자를 안 받은 사람은 저는 모르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이사비가 나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7천만 원이? 네, 그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은 지금 나오는 걸 알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결국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공사비 2조 6천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지난 연말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재건축 최종 절차인 관리처분 계획을 서초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비 7천만 원이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무상 제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입찰 제안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 비용 무상,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주는데 세대당 7천만 원입니다. 무상으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 포함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 유상으로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공사비에 포함시킨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돈을 저희가 빼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그러면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당시 몰랐죠. 이게 보험 약관처럼 무상인 줄 알았죠. 보험 약관처럼 이 두꺼운 책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리고 국토부가 조사해 봤더니 이사비 1,800억 원을 포함해서 무상으로 해주겠다던 5,062억 원어치 다른 품목들도 대부분 공사비에 포함돼 있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사비 2조 6천억 원에서 무상이라고 말했던 5천억 원은 빼고 계약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무상을 굳이 오해를 사가면서 여기다 집어넣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2조 6천억 주면 2조 6천억 주면 5천억 상당의 가치를 당신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정해 볼 때는 이게 한 3조 천억의 가치가 있는 걸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고 실제 공사비는 2조 6천억만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든 유상이든 모든 품목을 공사비에 다 포함시켰다. 대신 이 공사비를 5천억 원 깎아준 거다. 다만 무상으로 표현한 건 마케팅의 한 방법이었다는 해명입니다. 그렇다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이사비 1,800억 원만큼은 아예 안 주기로 결정됐는데 이 부분까지 공사비에 포함시켜 계약했습니다. 어쨌든 1,800억 부분은 안 주겠다 결정이 됐으니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2조 6천억에서 공사비를 깎고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합도 이제 긴박하게 사실 상황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조합에서 안 받겠다고 결정된 부분에서 저희가 2조 6천억에 대해서 이사비가 있는 부분을 감액하고 계약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공사비 감액일 수도 있고 똑같은 가치의 대체 품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도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럼 이사 비용 주겠다는 1,800억을 현대건설에 그럼 깎아달라 얘기하실 예정입니까? 깎아달라는 게 자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사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안 받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나중에 시공할 때 다른 데 이제 반영을 해가 업을 해주겠다 이런 구두 약속은 여러 번 있었고 1,800억을 어떻게든 보상해주겠다는 게 구두 약속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사비 1,800억 원을 빼지 않고 공사 계약을 그냥 체결한 건 당초 입찰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달라지면 시공사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자기네들이 공사의 물량을 줄인 게 아니라 공사의 단가를 이제 특화라는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지금 일종의 편법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걸 다 무상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무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맞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게 그게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시 구청에서도 총회를 열어 입찰 제한 금액을 수정한 뒤 시공사를 선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그럴 경우 시공사 선정 투표를 늦춰야 하고 당장 석 달 뒤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후 관할 서초구청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세금이 부과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재건축 절차가 공정했는지 검증해달라고
관할 서초구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보다 더 손해를 보겠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그럴 바에는 똑같이 손해 본다면 제대로 짓자. 세금을 내더라도. 저 입장이 그런 거예요. 검증은 관할 구청이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건 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감정원에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죠. 구청 공무원들은 실제로 하다 보면 민원에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객관적 입장에서 그냥 법이나 조례 관련 판례에 근거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하고. 처음 서초구청 담당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조합원 300여 명이 구청을 항의 방문해 감정원 대신 구청에서 자체 검증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냅니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는 이제 변호사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여기에서 검증한 거는 한국감정원의 검증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될 걸,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이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감정원에 보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감정원에 보내는 거는요, 한국감정원에 가는 거는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 서류가 미비점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을 내주시냐고요? 왜요? 제대로 왜요? FM대로 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제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아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보내서 관리처분이 부결되길 바라세요? 아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달라는 말이죠. 법대로. 당시 구청장이 원래 만나기로 약속돼 있던 다른 조합원들과 착각한 겁니다. 약속한 5시 약속한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저번에 근데 지금이 5시인 줄 알아요. 5시 딴 분이 그분들인 줄 알아요. 조합에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속내를 다 내버리다가 우리가 이제 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싹 아끼더라고요. 착각을 한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검증을 구청에서 하겠다는 거지, 감정원에 국토부나 서울시처럼 감정원에 넘기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게 어제 제가 말한 내용이에요. 근데 글로 가면 다 죽는다면서요? 왜 다 죽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죠. 하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그 거꾸로 그렇게 해석하시는데요. 그 하자는 우리가 보완하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감정원과 같은 전문 감정기관에 맡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하자 판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인 감정을 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당하게 수행해야 될 그런 재량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하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행을 하고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재팀은 서초구청장이 어떤 취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던 건지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저희 군은 정책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멘트를 안 하는 걸로. 그게 무슨 말이죠?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서초구청은 지난주 구반포 단지 재건축에 대한 최종 관리처분 승인을 내줬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 요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 구반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비를 놓고 건설사와 크고 작은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분쟁은 건설사가 높은 일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모두 해결됩니다. 우리가 일반 분양 높이던 뭐 어떤 위법을 해던 내가 너 돈 벌어줬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입 다물어. 맨 처음에 못 모르고 벌어줄 것 같으니까 도장 찍고 위법이지만 눈 감았어요. 구반포 재건축 단지 역시 현대건설 측은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최소한 5,100만 원 이상의 강남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분양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원래 5,100만 원 얘기했지만 6천만 원 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앞으로 증가되더라도 조합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재건축으로 주택의 숫자가 3배, 4배 늘어나는데도 재건축은 오히려 집값 폭등에 신호탄이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한 20% 정도 비싸게 일반 분양분들을 설정을 하고 그만큼 이제 조합원들 분양분들의 가격들을 이제 낮춰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변 이제 아파트 시세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끝나고 다시 또 옆에서 새로운 또 재건축이 시작돼서 일반 분양분을 주변보다 한 20% 높게 책정하면 또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재건축이 많았던 그런 강남 지역 같은 데에 있어서는 그래서 집값들을 끌어올리는 어떤 진앙지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엔 재개발 지역의 사례를 한 군데 더 보시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라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입니다. 동네 거의 전체가 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재개발을 끝내고 완공된 이 새 아파트는 입주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흑석동에는 돈 조금 갖고는 이제 집을 못 사요. 재개발 물건인데도 프리미엄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저거 하나 재개발된다고 그렇게 다 같이 따라 올라가요? 얘가 가격을 올라가니까 한 동네에 있는 거니까 동반 상승을 한 거죠. 여기 30년 된 아파트 얘도 33평형 12억이에요. 얘도. 인근의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주민 이주가 끝나고 철거가 시작됐는데 20층 아파트 1,800여 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당초 시공사와 2,734억 원의 공사비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4,036억 원으로 1,302억 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공사비의 절반 정도가 불어난 겁니다.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됐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그런데 뭐 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다른 데도.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를 보니 당초 약 24만 제곱미터였던 건물 전체 면적이 설계를 바꾸면서 31만 제곱미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면적 거의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지상과 지하는 엄연히 공사비 차이가 있지만 그냥 지상 공사비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지상하고 그러니까 평당 428만 원이니까 428만 원 곱하기 늘어난 면적을 곱하면은 그게 이제 공사비 늘어난 걸로 산정이 되는 거죠. 재개발 전문 정비업체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하층 연면적을 가지고 장난을 제일 많이 칩니다, 시공사들이. 지하 면적, 지상 면적 합쳐서 연면적 곱하기 평당 공사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하 연면적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공사에는 엄청나게 이득이 생깁니다. 아니, 지하 공사에 뭐 그렇게 돈이 많이, 공사비가 많이 들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하는 통째로 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덮으면 되는 거고. 지상의 건축물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타워 크레인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각 세대별로 일단 기본에 현관문 들어가죠. 그리고 화장실 벽이 들어가고 문 나눠야 되고 방 나눠야 되고 주방 거실 공간 나누고 마루 깔아야 되고. 공공주택을 지을 때 표준으로 삼는 국토부 표준 건축비에도 지하 건축비는 지상의 절반 정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설사를 찾았습니다. 모든 시공사가 지하공사비는 이거고요. 지상공사비는 이거니까 평균 이겁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제 물론 공영주택이긴 하지만은 지상과 지하의 건축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정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어느 시공사도 지상, 지하 따로 이렇게 해갖고 뭐 공사비를 내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하의 공사비가 건축비가 낮게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낮게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난공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이상한 부분은 계약할 때 잡은 공사 착공일 시점입니다. 보통 계약한 날로부터 1년쯤 뒤 착공 예정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까지 행정 절차나 주민 이주가 끝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물가 상승률만큼의 지연금을 건설사에 물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공사 착공 예정일을 1년 반 전인 2016년 3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닌 과거로 잡아놨습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1년 반치 지연금을 물고 시작한 겁니다. 최소한 2019년도 상반기에 빨라야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보통 한 2%대라고 하면 증액된 거에 또 2%, 증액된 거에 복리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 계약한 공사비 4천 몇백억에 그냥 또 10%를 착공 시점에서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거는 40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 계약을 추진했던 집행부와 시공사 쪽하고 모종의 딜이 있다라고 듣기는 이거 앉아서 꽁돈을 400억을 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재개발 조합을 찾았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 이랬을 것이다 정확히 알았다면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 숨어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엄밀히 보면은 이렇게 실착공 2주 철거 기간 이런 뭐 이제 관점은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해서 뒤에 1년 뭐 이렇게 6개월 정도 하니까. 채워서 뭐 그 정도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각 조합마다의 나름 이제 뭐 내부적인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특성이 있고 그 사정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난달 10일 동네의 한 교회에서 공사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면은 2016년 3월부터 착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물가지수가. 3년만 물가지수 3%만 잡아도 3%까지 안 올라가고요. 3%. 지금 조합원님은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과한 게 아니에요. 추가 분담이 발생할까는 걸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조합원들 지금 추가 분담금 내실 거예요. 아니요. 안 내긴 뭘 안 내. 안 내면은 키 안 줄 거 아니야. 반말하지 마시고요.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결국 동작구 최고 시세 강남백은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도 이런 거예요. 흑석동이라는 이 자체가 평당 뭐 400, 500만 원짜리 그런 집이었는데 너희들 지금 평당 몇천씩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것만 갖고 있어도 이득인데 이런 식으로 논리죠. 그럼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재산이 그만큼 증액이 된 거 아니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어디든지 다 일정 부분은 다 해먹는다. 그냥 적당히 해먹고 그냥 빨리빨리 져서 우리 좀 피 좀 높게 해가지고 팔고 나가게끔 이런 분들이다 보니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저기는 효창이 집집마다 들어간 거. 시공사가 주민들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이라는 게 저희 뭐 솔직히 뭐 방송은 뭐 나가든 뭐 상관없지만 조합에서 아무리 잘해도 못 이깁니다. 시공사.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재건축 단지에서도 흑석동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하 면적이 증가하면서 공사비가 1,0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 총무이사와 시공사 현장 소장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번 더 불공정하게 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거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웃자고 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정부장이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건데요? 한 번 더 내 먹고 사는 거에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제가 테러 죽일 겁니다. 아시겠어? 그러나 조합은 오히려 공사비 증가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의 총무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일단은 뭐 조합의 몇몇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임을 받게 된 거죠. 사업계획 지연되면 지을수록 이주비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끝내기 원하는 거고요. 빨리 끝내서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잡음이나 이런 다툼을 하려고 안 하죠. 대부분 조합들이 이주가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합 사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건설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다 거의 따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건설사들도 그럼 그런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겠군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들은. 대신 노골적으로 그 분양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일반 분양가 책정이 절대 조건입니다. 높은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님의 부담금을 줄여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경쟁사보다 분양가를 평당 200이라는 300에 더 높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그만큼의 분담금을 감수해 드리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대부분 조합원들은 그 내용이 들어오면 내 아파트가 뭐 5억이었는데 이걸 8억 안 돌린다고 하면 누가 거기 안 찍겠어요. 서울 시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으로 공급됩니다. 그렇지만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조합이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일단 시공사로 선정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공사비를 잔뜩 이제 증가를 시킵니다. 대신 이 조합원인 주민들에게는 그 공사비 올라가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대신 일반 분양가를 최고로 올려줄 테니 그러면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한번 들어서게 되면은 그 주변의 집값들이 다 같이 덩달아서 뛰어오르게 됩니다. 물론 민간 기업인 건설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이 자기 집값 좀 올려서 뭐 득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일부가 득을 보는 데 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이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래시장 골목입니다. 오래된 상점들이 좁은 시장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또 한켠엔 40여 년 된 성매매 집결지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일부 상점들은 이주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보냈죠. 철거 이주를 다 한 거군요, 여기는 벌써. 네, 이주를 한 거고. 집들도 오래되고 지금 재래시장이 2개가 있지만 그 재래시장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지지 않으면 이 슬로바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서 전체 41만 제곱미터, 12만 평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300여 채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개발은 다른 곳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민간 건설사와 손잡은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내가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공사관리. 조합장이나 뭐 조합원들, 이사나 대의원들이 공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짓는 걸로 하면 SH공사가 더 많이 지었겠죠, 메이저들보다. 이 많은 대한민국의 전체 서울 시내 모든 전부 다 임대나 다 그 사람들이 다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원가나 이런 게 SH가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합이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변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같이 하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문 도정부 보시면. 그럼 나중에 분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도 SH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요. 건설사가 시공사가 하지 않고. 전혀 신경 안 쓰고요. 물론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는 선정했습니다. 다만 건설사는 건설사의 원래 역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뭐냐면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공사비만. 얼마나 깔끔해요.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타치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건설사가 공사하러 들어왔지. 여기 와서 지네들이 금융장사하고 여기저기 다 끼어서 조합과 탈탈 털어서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은 모두 입찰에 응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운이 좋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사실 지금 이 재개발 시장에서 특히나 서울에서 메이저가 모든 거의 장악을 다 했는데 이 서울은 이 천호는 저희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조합에서 제시한 한계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하고 맞지가 않은 거죠. 와서 저하고 거래를 못 하겠죠. 조합장을 상대로 메이저 건설사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은 가시겠죠. 아는 데가 없어요. 1위부터 건설사들. 20위권 안에는 다 왔었어요. 임원급부터. 근데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공사비는 올려야 돼. 그리고 다 정리해 옆에. 그러면 깔끔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중요한 건 분양가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정도 낮춰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도 있지만 공공적 성격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100% 돈이 받으니까 어떻게 받아요? 못 받아요.
공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값 못 받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조합도 모든 비용에서 전략이 되니까 그만큼 충분히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호동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한 사실상 첫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실은 이제 공공의 권한을 좀 일정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일종의 공익사업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그 조합에서는 이게 사유재산으로 이루어진 민간주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 문제까지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이 직접 아예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해서 또 좀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공익과 사익이 조금 적정히 이렇게 좀 균형돼 가면서 이게 추진돼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부여하는 여러 가지 혜택만 보더라도 지금처럼 완전히 민간에 맡겨두고 알아서 하라.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조합에 대해서는 행정법인의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권한을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동의 요건만 갖추면 수용권까지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지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익사업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비조합은 과도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사실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하고 협력을 해서 공익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만일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재건축, 재개발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됐다. 이런 경우에도 공공이 참여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되는 거를 임대주택을 쓰면 되거든요. 공기업은. 그러니까 미분양의 리스크가 제로인 거죠. 공기업이 들어가서 그걸 주택을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쓰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SH공사 같은 각 지자체 산하의 개발공사나 LH 토지주택공사 같은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어떨까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5층이 35층이 되고 용도가 2종에서 3종이 되고 용적률이 올라가고 막대한 그 공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공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개발이익도 많이 남는 거고 이게 가능한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만큼 공공성이 당연히 담보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공공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니네 비전문가들은 이거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너희들이 해라는 건 둘째고 공공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법적으로나 모든 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걸 뭐 비전문가한테 이걸 맡겨놓고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부터 잘 해야 된다. 특히 공공이 참여하는 만큼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할 명분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처럼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릴 수만은 없을 겁니다. 조직이 7분, 보충직이 5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 이 국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법이 법사위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법안 철회되면? 예, 바로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지금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양 원가 공개는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날 담판으로 2012년 사실상 폐지됐던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가 18년이잖아요. 근데 7년 오른 거는 분양원가 공개가 사라졌을 때 올랐어요. 분양원가 공개가 도입되니까 7년 잡혔어요, 집값이. 그리고 또 분양원가 공개가 사라지니까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그 그래프예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럼 분양가 공개되면 그 바가지 썼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알게 되지요. 그게 소비자에 의해서 견제가 되죠. 특히 경기도는 분양원가 공개 차원을 넘어서 도내 공공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수천 개에 달하는 건설원가 항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 하나에 700원, 뭐 백소켓이란 나사가 660원이라는 단가와 뭐 총 수량이랑 금액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상세하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비닐 하나에 130원짜리 비닐을 산다는 것까지 아주 상세한 내역이 있다는 걸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공공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거품이라던가 뭐 아파트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고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 분양원가 공개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건설 원가까지 공개한 데 대해선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설 공사 원가 부분 민간 사업자의 이제 영역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공개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 사업자도 뭐랄까 이 자체 내 법률 검토를 받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향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까지 다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 인하에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민간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아마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공공에서 일단은 출발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그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격파해야 합니다. 이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핵심으로 삼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재개발, 재건축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필요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의 탓이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그냥 불로소득 만드는 걸 권장을 하고 국가가 사실상 그리고 그걸 갖는 거를 자랑하게 되는 뭐 이런 나라였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친 집값은 일단 잡히는 듯 보이지만 문제는 정책이 지속될 거냐 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냐. 지금은 절대 규제를 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규제 완화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역대 대부분 정부가 부동산을 주거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의 한 방안으로 여겨왔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부동산을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침체기를 벗어나서 다시 성장기에 도입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또 침체하면 다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반복되는 일종의 그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의 그런 변화에 대한 내성이 일반 국민에게 생기지 않았나.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쉽다는 불로소득이 가능한 이유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제 냉타 온탕 정책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만큼 그렇게 정책이 신뢰가 없는 그런 게 이제 없을 정도가 되었었고요. 토지라는 것들은 유한하고 그 토지에 짓는 주택을 무한히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공공성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을 통해서 토지 투기를 통해서 그런 투기 이익들을 얻는다는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정부가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아들, 딸 세대에겐 모두에게 정의로운 그런 땅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